안녕하세요. 저는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남들처럼 연애하고 결혼을 해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사는 건 정말이지 힘든 일이라는 걸 결혼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홀가분하게 벗어던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외동딸로 태어났음 금지옥엽,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서 컸을 거란 생각들을 보통 하시던데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외할머니 손에 자주 맡겨졌어요. 솔직히 뭣도 모를 때에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딱히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었기도 하고 외할머니랑 지내는 것도 심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건 초등학생 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만난 것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괜히 심통이 나기도 하고 해서 애꿎은 외할머니께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어요. 나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다른 친구들은 다들 엄마가 챙겨주던데, 엄마는 일한다고 바쁘다고 나 챙겨주지도 않고. 예솔아, 너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엄마랑 아빠는 오직 너 하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네 부모님은 더 힘들어 하신단다. 사실 그 어린 나이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께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어도 전 그 말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철이 드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고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보다 저 스스로 용돈을 벌고 최대한 도움을 덜 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기에 대학도 장학금을 타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갓 피어난 청춘, 20대에 불타는 연애를 하고 실컷 놀기도 하고 방학이면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했지만 저는 토익 시험 준비랑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사실 처음엔 친구들과 저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여유도 없이 살아야 할까 하면서 속상했던 적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보내는 시간들이 오히려 유익한 것 같고 좋았어요. 미래의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비를 아낀답시고 식사는 대부분 학교 식당에서 저렴한 학식을 먹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하나 사 먹는 것으로 대충 때우곤 했어요. 굳이 맛있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만 채우면 장땡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친구들은 질색하듯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예솔아, 너 혹시 나중에 죽을 때 무덤에 돈 싸가지고 갈 거야? 아니, 죽어서 돈 가지고 가는 게 뭔 소용이야? 그냥 먹는 거에 욕심 없고 입고 쓰는 거에 미련 없어서 그래. 그래도 한 번뿐인 20대인데 쓸 건 좀 쓰고 살자. 너 보면 진짜 자린고비 같아. 구두쇠도 너 보고 울고 가겠다, 야. 무덤에 돈 싸들고 갈 거 아니면 맘대로 좀 펑펑 쓰고 살아. 친구들의 말 같은 건 제게 조금의 타격도 입히지 못했어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남이 뭐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저는 남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았고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술도 마시러 나가지 않았어요.
이 결과 남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한다고 전전긍긍할 때 저는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스펙 덕에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중소기업이었지만 안정적으로 월급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진 것만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첫 직장 부서는 바로 영업관리 부서였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영업 쪽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최대 일주일 정도 일을 하고 못 견디고 나가버린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힘든, 한마디로 정신 상태가 완전히 갈려버리는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했어요. 매일같이 거래처에서 전화로 욕을 듣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사수에게 보고서를 잘못 업로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30분 동안 욕을 먹기도 했어요. 사무실 분위기? 말해 뭐 하겠어요. 완전히 얼음장 같았죠. 괜시리 서러운 마음에 울음을 참았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겨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이 유일했는데 막내로 들어온 저를 보며 다른 직원분들은 안쓰럽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예솔 씨는 재수도 없지. 아유, 어쩌다가 첫 부서로 영업팀에 발령을 받아서는. 그래도 예술 씨는 오래 버틴다. 아, 왜 몇 개월 전에 들어온 막내는 하루 만에 울면서 짐 싸가지고 나갔잖아요. 아유, 그거 생각하면 예술 씨는 양반이지, 양반. 예술 씨 오래 버텨요. 여기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좋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버티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나기를 기다려요. 일하는 환경 하나만큼은 정말 지옥 같았지만 도망은 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도망을 쳐버리면 나중에는 어디서도 적응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3년을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서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자존감도 체력도 바닥이 나버린 저는 운명처럼 새로운 팀으로 옮겨가게 됐고 그곳에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른 상사들처럼 권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수에 화를 내는 대신에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하며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영업팀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어요. 아, 팀장님, 제가 오늘 전달드린 보고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 그거 이미 내가 확인해서 수정해뒀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음부터 조금 더 신경 써줘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의 이해가 그리고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날 이후 저는 출근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낼 때도 움츠러들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 덕분에 저는 점점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동료가 은근슬쩍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팀장님이 너한테만 다정하게 구는 거 알아? 뭐?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팀장님이 뭔 나한테만 다정하게 군다고 그래? 내가 이 부서 지금 1년 차인데 팀장님 원래 그렇게 유하신 분 아니야. 원래는 막 팀원들한테 소리도 치고 그런 분인데 너한테만 유독 좀 유하게 구시는 면이 있어. 아니, 혹시 너한테 뭐 관심 있으신 거 아니야? 동료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멍해졌어요.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고민도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 정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됐고요. 왜냐면 저는 사내 연애 같은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동료의 말대로 남편은 제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진지하게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부서로 발령받았던 날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말이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백을 들은 그날, 저는 밤을 새워 고민했어요. 고백을 받아주는 것이 맞는 일일까? 일가의 사원이랑 팀장이 연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의 관계가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라면 한 번은 믿고 연애를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였어요. 태어나 처음 해본 사내 연애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정말이지 한결같이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저를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쉬는 주말에는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갔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야식을 시켜 먹으며 소소하게 수다를 떨곤 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딱 연애를 한 지 5주년이 되던 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서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밀었어요. 아직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거 하나만은 약속할게. 평생 행복에 겨워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결혼할래. 그 약속 꼭 지켜야 해?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전 남편의 고백을 수줍게 받아들였어요. 저희에게 닥칠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꽃밭 같을 저희의 행복한 미래만 상상하면서 말이죠.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무척 좋아했어요. 용모도 단정한 데다가 말투까지 나긋나긋 싹싹하기까지 하니 어른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 인사를 왔던 날 아버지는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솔이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어릴 땐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크게 신경을 못 써줬어.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 준 것만큼 자네가 꼭 그 사랑을 배로 안겨주기를 바라네. 할 수 있겠지? 예, 아버님. 앞으로 책임지고 잘 챙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약속드립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남몰래 살짝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마도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사실 어머님을 만나러 가는 건 조금 걱정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 어릴 적 돌아가셨고 어머님 혼자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자식을 홀로 키운 어머니들은 억척스러운 면도 강한 데다가 아들을 굉장히 아껴서 며느리를 홀대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던지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버선발로 현관까지 뛰어오셔서는 저를 와락 끌어 안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가가 촉촉해지신 채 말씀하셨죠. 우리 태영이가 나한테 한 번도 여자친구를 보여준 적이 없어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를 데리고 오려고 저러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쁜 공주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올 줄은 몰랐네. 아이고 참 꽃 같으다. 어서 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예솔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한없이 반가워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괜히 걱정했다 싶었죠. 그렇게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은 후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상견례는 서울 시내에 있는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진행됐는데 남편과 어머님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하셔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을 보자마자 반갑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고 인사를 건네셨고 저희 부모님도 어머님께 반갑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도 화목했어요. 처음 본 사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어른을 잘 만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상견례뿐 아니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도 어머님은 저희 집안을 먼저 배려해 주셨습니다. 원래 양가 어머님들의 한복을 맞추러 갈 때 제일 기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하나 없어서
한복집 주인 사장님께서 놀라실 정도였어요. 아유 세상에 저희 이 집처럼 화목하게 원단 고르는 것 정말 오랜만에 봐요. 보통은 이렇게 와서 원단 색상 때문에 싸우고 그러시는데 아유 참 보기 좋으네요. 나이 든 어른들끼리 경사를 두고 그런 일로 싸우는 거 참 유치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양보 좀 하면 될 걸 가지고. 아유 사부인 말씀이 100번 맞아요. 저희가 원래 성격들이 다들 유해서 이런 걸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어떤 잡음 하나 없고 싸움 하나 없이 평온하게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도 어머님은 저희에게 굳이 인사를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신혼여행 후 시댁부터 먼저 들리라고들 한다던데 어머님은 저희의 컨디션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굳이 막 비행기에서 내린 애들을 집으로 불러내서 인사 오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서요. 그런 사소한 배려 하나도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니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다들 부러워했고 저도 저를 누구보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게다가 신혼집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대출을 조금 끼긴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해주셨기에 저희는 부담 없이 신혼집에 들어가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야기가 나왔던 건 상견례 자리였는데 아버지는 이 얘기를 꺼내시면서 남편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해줄 거야. 우리 예솔이 시집 보낼 때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대출을 조금만 껴서 마련을 해주는 거고 이자 문제 때문에 당분간 명의는 우리 예솔이 앞으로 해놓아야 할 것 같은데 자네 이 부분에 동의하나? 당연하죠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 뜻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럼 따라야 하고 말고 요즘같이 집값도 비싼 시대에 이렇게 선뜻 신혼집까지 해주겠다고 하시고 아휴 저희가 참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남편도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과 제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셔서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묘하게 체면이 서는 것도 같았고요. 아무튼 이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때 명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제 이름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 생활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어요. 연애 때도 그러했듯이 결혼 후에도 잡음 하나 없었죠. 서로 잘 챙겨주고 배려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로 제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있잖아. 우리 이제 슬슬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대출금 갚아나가는 중인데. 그리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아니 알지. 대출 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출금 남은 건 내가 갚아볼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 그건 또 뭔 소리야.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왜 못 갚아? 내가 월급 받는 것만 해도 얼만데. 적금 넣고 있는 거 금액 조금 낮추면 충분히 갚고도 남아. 생활비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달부터 연봉 협상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번에 좀 오를 것 같다고 살짝 귀뜸해 주시더라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했고 저희 부모님과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셨죠. 그래서 논의 끝에 대출금은 남편이 갚는 것으로 하고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게는 일생일대 최악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두고 며칠 후 어머님께도 명예 이전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이 남편 이름으로 된 그 순간부터 제가 완벽한 을이 되어버린 거였죠. 저는 한 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제 명의라고 거들먹거린다거나 으스댄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어머님은 이 집을 마치 자기들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대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저희의 세간살이를 지적하곤 하셨습니다. 얘, 너는 아무리 바빠도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네? 왜요, 어머님?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요. 아직 신혼인 애가 그런 거 하나 캐치를 못하면 쓰나? 자, 여 봐라, 여. 먼지가 아주 새카맣게 묻어나오지? 이게 다 호흡기에 들어가서 천식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기관지에도 얼마나 안 좋다고. 그리고 환기 제대로 안 시키니? 집에서 아주 캐캐 묵은 냄새가 난다.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냥 넘기면 넘길수록 수위는 점점 높아졌어요.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냉장고 안이 소리 소문 없이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이 들어있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게다가 일을 하고 돌아온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온갖 걸 다 시키시는 겁니다. 마치 제가 시댁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집에서 어머님이 주인이라도 되냥 지시를 하시는 걸 보니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고 좀 부당하다 싶은 게 있으면 따박따박 말대답도 하곤 했어요. 쉽게 말해 어머님이랑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펼친 것이었죠. 얘 일로 와봐라 좀. 욕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 내가 세제랑 쏠 사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머니 원래 샤워하고 나면 물곰팡이 냄새는 나기 마련이에요. 항상 샤워하고 나면 환기 좀 시키라고 말을 해도 남편이 제대로 안 듣네요. 저는 항상 샤워 후에 문 열어두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질 뿐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나빠질 수도 있나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저희 집에 들어와서 훈수를 두시는 것이 묘하게 불편해 어느 날은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께서 대뜸 찾아오셔서 생활에 지적을 하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우리의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꾸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마 들으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어머니가 그냥 우리 위해서 우리 걱정되시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옛날 분이셔서 방식이 좀 서투르실 뿐인 거고 그걸 근데 고깝게 들으면 안 되지. 고깝게 듣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 좀 심해지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누가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어머니가 그런 게 듣기 싫으면 당신이 좀 잘하면 되겠네.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남편은 그저 어머님을 욕하는 건 줄 알고 불만스러워서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죠. 답답했어요.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어진 것들은 노력해서 바로 잡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익숙한 짐가방이 놓여 있고 현관으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바로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당황스러운 기분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 어머님께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나, 너 태용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내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한동안 병원 들락거리면서 길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치료를 받고 나면 혼자 거동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여기 좀 있으려고 한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서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미리 연락하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유, 뭐 아무튼 오라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지? 알아들었으면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짐 푸는 것 좀 도와줘라. 짐 가방 안에 든 게 좀 많아서. 숨이 턱 막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작은 방에 어머님의 짐을 정리해드렸어요. 그리고 방을 나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을 했어요. 내가 말을 안 했었나? 미안.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신다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좀 있고 해서 혼자 생활하시도록 내버려두는 건 자식으로서 도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라고 말씀드렸어.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잖아. 길게 계시지는 않을 거야. 길어도 한 2주 정도는 계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잘해드리자. 어머니가 뭐 우리 집에서 해를 끼치시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허리 디스크 치료인데 2주밖에 안 걸릴 리가 없잖아. 알았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최대한 잡음 안 나오게 내가 신경 쓸게. 됐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나 이제 퇴근하니까 집 가서 다시 얘기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당장에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기로 하고 가방까지 싸서 오신 어머님을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잘 대해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을 살뜰히 챙겨드렸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어머님은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패턴들이 어머님으로 인해 점점 무너져 갔어요. 게다가 어머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엽고 사랑스럽긴 했지만 제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아무리 좋아해도 보는 것만 좋아할 뿐 안아주는 건 고사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콧물, 기침,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눈이 충혈되고 붓는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곤 했어요. 하필이면 아기가 애교도 많은 데다가 맨날 저를 이뻐해달라고 올라오고 핥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조금만 만져줘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온몸을 긁어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혀를 쯧쯧 차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유난도 너처럼 유난을 떠는 사람은 없을 거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 강아지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초코랑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초코를 내쫓기라도 하라는 말이냐? 아이고 유난 떨지 말고 네가 약 먹으면서 버텨라. 그리고 우리 쪼꼬는 털이 잘 안 날리는 종이라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일도 없어. 환기 잘 지키고 약 챙겨 먹으면서 면역력 좀 높여라. 그러면 알레르기 올라올 일 없을 테니까. 저의 몸 상태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 대한 해결법만 제시를 해주셨어요.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시는 탓에 결국 저는 알레르기 약을 먹으면서 버텼고 매일같이 청소기를 돌리면서 강아지 털을 청소해야 했어요.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과는 달리 강아지는 정말이지 걸어 다닐 때마다 털을 뿜어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알레르기가 나아질 리가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뜨는 거예요. 여러 번 눌러봐도 도무지 열리질 않아서 당황한 채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님, 도어락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아무리 비밀번호를 쳐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 도어락 비밀번호? 그거 내가 바꿨다. 우리 집 비밀번호로 해놨어. 난 내가 썼던 비밀번호만 써야지 안 까먹게 되더라고. 너도 지금부터 바뀐 비밀번호 외우고 다녀라.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비밀번호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다음부터는 저희 허락 없이 바꾸진 말아주세요. 엄마나 세상에. 아이 너 참말 서운하게 하는구나. 여기는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집 비밀번호 바꿔놓은 게 뭐 문제 될 거 있냐? 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여기는 어머님 아들의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 두 사람의 집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어머님을 본 채 만체하고 눈앞에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죠.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본인이 쓰던 것으로 바꿔 놓으셔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만약 어머님께서 또 바꾸시면 나도 다시 원래대로 설정해 놓을 거니까 괜한 불편함을 만들지 않게 말씀을 잘 드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날 이후부터 비밀번호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셨어요. 저희 집에 펫캠도 아니고 주방이며 거실 쪽에 CCTV를 달아 놓으신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가 아끼던 액세서리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우연히 중고 거래 어플을 확인해 보니 동일한 제품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직접 보여주며 따졌더니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만 지어 보였고 어머님께 대놓고 여쭤보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가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중고장터에 올린 거다. 아이 원래 안 쓰는 물건들은 빨리빨리 팔아 치워버려야 해. 놔두다가 뭐하니? 장식용으로만 놔두게? 아유, 어머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 물건이잖아요. 팔아도 제가 팔아야지. 아이, 왜 어머님이 올려놓으시냐고요. 아이 알았어. 안 팔았다. 자 돌려줬다. 이제 됐지? 어휴 유난스럽기는 정말. 원래 이럴 때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혈압이 터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아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했습니다. 어머님이 허락 없이 집에 조그마한 CCTV를 설치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제 물건을 중고장터에 동의 없이 올린 일, 그리고 2주 동안만 지내겠다고 들어오신 어머님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집에 눌러 앉아 계셨습니다. 자식이랑 지내니까 너무 편안하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원래 2주만 있다가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근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나 너무 불편해. 언쟁을 벌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런 피곤함 나 더는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말하면 분명히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댁으로 좀 가시라고. 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우리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우리 집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정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당신이 나가면 될 일 아니야? 그 말을 직접 귀로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느꼈죠. 이 사람들이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여태까지 제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완벽히 다짐했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기로 말이죠. 그렇게 제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님이 설치해 두신 CCTV는 그대로 둔 채 제가 직접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주방, 안방의 구석진 부분과 현관 입구 쪽에 숨겨두었어요. 음성 녹음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했죠.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께서 설치해둔 CCTV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끝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방우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과 남편 둘이 서면 외출을 했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에 지금이 딱 기회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남편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고 오직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밀번호 오류음 뿐이었죠. 몇 번을 눌러도 되질 않으니 남편이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 여보 지금 안에 있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문 열어. 예, 유치한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문 열어라.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패악질을 부릴 수 있는지 조용히 지켜본 뒤 이내 현관문에 걸쇠를 걸어놓은 채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을 향해서 태연한 표정으로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래서 재차 물었죠. 왜 왔느냐고 물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왔냐니? 내 집인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내 집? 언제부터 이 집이 당신 집이었는데? 세상에 얘 말하는 꼴 좀 봐. 얘 내가 좀 생이 같아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아들 명예의 집에 몇만 원 줘 사는 거면서 너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 안 드니? 어디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아들 명의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제가 왜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 집은 남편 명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명의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름을 보니 완전히 낯선 이름은 아니었기에 알아보니 남편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수소문 끝에 친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놈이 이 친구분에게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집을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끼리의 우정, 의리라는 것이 있어서 집 명의는 바꿨지만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겨준 것 같았어요. 근데 저한테도 말을 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명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계속 본인 것이냥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제 저의 집도 자기의 집도 아닌데 자기가 집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며 으스대는 꼴이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역겨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등기부등본을 꺼내어 현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똑똑히 보세요. 집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지. 잠깐만. 태용아, 김명호는 누구냐?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명의자 이름에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야? 어머님, 이 사람요. 이 집 자기 친구한테 날려먹었어요. 이 집 담보로 돈 빌렸는데 그거 못 갚아서 집 뺏긴 거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얼굴빛은 말도 못하게 시퍼래지고 말았어요. 당연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들켰으니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태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 내가 어찌저찌 눈 감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도 못하고 집을 날려먹을 생각을 해. 진짜 간독하지. 나라면 양심이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저기 여보, 일단 이 문 좀 열어봐. 어? 내가 다 해명할게. 이거는 정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해.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난 정말 억울해. 아니, 당신 해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억울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우린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숙박업소를 가서 자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아니다.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는 이만 인생에서 빠져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고 밖에서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잠잠해졌어요. 어머님의 강아지는 차마 밖으로 내쫓을 수 없어서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하게 연차를 낸 다음 그동안 모아놓았던 녹음본과 사진, 중고장터에 물건을 함부로 팔려고 했던 정황 등을 정리해서 파일 안에 모두 담아놓고 변호사님께 자문을 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친정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변호사님도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건 위법이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켜줘야 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이기도 합니다.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그날 변호사님과 함께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어머님이 저지르고 계셨던 위법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약속한 기간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장기간 남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점, 허락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사생활을 대놓고 침해하고 있는 점, 거기에 더해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중고로 판매하려고 시도했던 점까지 작성하여 정식으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게끔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서류를 받은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내용 증명 작성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안에 CCTV 설치하셨다고 했죠.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의 사생활 침해 문제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내역은 점유 이탈물 횡령에도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추가하면 딱이겠네요. 아유, 눈 하나 깜짝하실 줄 모르겠어요. 워낙 철면피신 분이라. 네, 눈 하나 깜짝하실 겁니다. 아주 무서워서 덜덜 떠실 거예요. 이런 분들 특징이시거든요. 법 거론하면 무서워서 꼬리 내리는 거. 법 앞에서는 아무도 맥을 못 추려요. 연락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호사님께 남편과 어머님의 연락처를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법적 조치를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감정 섞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욱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집을 넘겨받은 남편의 친구도 저의 상황을 듣고서는 제 상황을 이해한다며 자기는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해달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벼르고 벼러왔던 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과 남편이었죠. 남편은 현관문에다가 대고 간절한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제발 문 좀 열어줘. 얼굴 보고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줘야지. 부탁이야.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헛소리를 장황하게 짓거릴지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마침 저희 부모님도 집에 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대면하기 딱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털썩 꿇더니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계시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짜여진 각본처럼 제게 사죄하듯이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님의 연락을 받고 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후자의 상황을 우려해서 이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은 찌질하게 용서를 빌어대는 두 사람을 한심하게 바라보기만 하실 뿐 어떤 말도 얹지 않으셨어요. 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가는 건 너무 슬프고 속상한 일 아니니?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너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대체 제가 뭘 심하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니 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고 물러서고 배려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야. 어머님은 사과하는 척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과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오직 저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많이 배려하고 많이 참고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은 건 어머님과 남편이었고 이 이상 더 참는다면 저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참고 살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상황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고 정식적으로 법의 절차를 거쳐서 두 분 다 처벌받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뭐 가족끼리 언성 높이고 뭐 자시고 이런 말 안 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내가 진짜 바보였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한마디 해야겠네. 자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나랑 어떻게 약속했나?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지금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우리가 해준 집을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자도 못 내고 허덕거리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장인어른, 그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면 대체 뭔가? 그리고 사부인도 참 너무하십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좋은 시어머니인 척 행동을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시는 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사부인. 애초에 이런 분일 줄 알았다면 저희는 우리의 결혼 안 시켰을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났다면 적어도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건 갖추고 살아가셔야죠. 이게 뭡니까, 탄을 거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라면 아주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의 일갈에 어머님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순간 제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로 덜컥 결혼을 하고 좋은 사람이라 믿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랑 이혼하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용서도 빌었지만 다친 저의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어머님은 집에서 자진 퇴거를 하셨지만 불법 설치한 CCTV에 관한 문제는 명백한 범죄였기에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이 사건을 끝까지 진행했어요. 남편과는 4개월이라는 시간 만에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 앓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비는데 눈 한 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심하잖아. 원래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보지. 나 이제 당신 목소리 듣기 싫어. 속이 뒤틀리고 내장 다 토해버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끊어. 2번 다시 보지 말자 우리.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제 자신이었고 저의 일상이었고 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려와 진심이었어요. 사실 이것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위자료를 받아냈고 이혼 후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었거니와
전화번호고 뭐고 다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집 명의를 넘겨받은 전 남편의 지인은 집을 팔고 그 돈을 그대로 제게 보내줬어요.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은 전 남편 놈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낼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의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잘 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솔아, 정말 결정 잘한 거다. 엄마랑 나는 네가 어디서 뭘 하든 항상 네 편이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 다시 제발로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너는 그 과정을 거치고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이혼녀로 돌아오게 된 게 불효를 저지른 것 같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남편과 함께 직장을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퇴사를 하고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본 뒤 지금은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이전 직장 동료가 슬쩍 이야기를 해주길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한 채 살면서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다 결국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딴 건 몰라도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잃어버린 것 같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든 건 복수라는 게 무조건 거창하고 화려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방식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도 복수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찬란할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